예, 방금 소개를 받은 계명대 학문교육과 연기교수 이종문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시는 여러 시민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가슴이 설레는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좌는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 특별기입니다. 다소 생뚱한 이런 제목의 강좌를 저에게 맡긴 것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0년도에 제가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이라는 책을 간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저 나름대로는 인각사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각사의 역사라든지 또 인각사의 사원의 변천 과정이라든지 또 인각사에 남아있는 유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앞으로 인각사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은 그래도 책 한 권 아닙니까? 책이 한 권이 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분량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인각사의 역사적 전개, 그러니까 인각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어떤 흥망성쇠를 거치다가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는가 하는 얘기를 좀 두고 다녀서 또 인각사에는 이련의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각사에는 이련의 깨어진 그 금성문, 그러니까 이련의 비석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보충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각사 할 때 인각사는 경북 군위군 상북유사면에 위치한 절 아니겠습니까? 은혜사의 말사가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인각사 할 때 인각은 기린 인자에다 뿔각자 아니겠습니까? 기린의 뿔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이 기린의 뿔을 했을 때 이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원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목이 긴 그 기린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기린일 것 같으면 이 기린은 한문문화권에서 전설 속에서 또는 상상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기록이 될 것 같으면 이 기린이라는 짐승은 머리는 이리 모양이고 몸은 사슴 모양이며 꼬리는 소의 꼬리고 발톱은 말의 발톱입니다. 온몸에 오색 영롱한 뿔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하나뿐인 뿔의 끝에는 육질에 어떤 등력이가 붙어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기린은 살아있는 벌레를 절대 밟지 않는다는 그런 동물인데요. 이 천자가 정치를 잘 해가지고 이 세상이 지극한 태평성세를 이뤘을 때 그때 나타나는 짐승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 한문문화권에서는 옹함새와 함께 상스러운 동물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그런 짐승이 바로 이 개이겠습니다. 공자가 춤추를 쓰다가 절필을 하지 않습니까? 대공 14년조에서 절필을 하는데 절필을 한 이유가 그의 기린 잡힙니다. 기린이 태평성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는 난세 중의 난세였거든요. 이 난세 중의 난세에 기린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기린은 이런 성스럽고 신성스러운 동물인데 이거를 사람이 잡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속에 대한 이분 강경한 마음 때문에 이 대목에서 공자는 절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빼어난 인물을 얘기할 때 기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린나 할 때 이 기린나가 동물에 있는 그 기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의 전설과 상상 속에 등장하는 바로 이 기린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마총, 경주에 천마총이 있지 않습니까? 천마총이 있는데 천마총에 천마도 나왔지 않습니까? 천마도가 나왔기 때문에 천마총이 된 거겠죠. 근데 이 천마총을 맨 처음에는 이 하늘을 나는 말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하늘을 나는 말이 아니고 동양의 정서 속에 등장하는 신선한 기린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 볼 것 같으면 기린의 뿔 모양의 이런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을 봐서
이건 천마총의 천마는 천마, 말이 아니고 기린이라는 학설이 학계에 좀 더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린이 맞다할 것 같으면 이 무덤 이름도 천마총이 아니라 기린총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각사의 명칭 유래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각사가 위치한 화산은 풍수지리를 봤을 때 전체적인 형국이 기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각사에 극락전 뒤에 내려온 산자락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산자락인데 이 산자락이 기린의 뿔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린의 뿔에 세워진 지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각사다 이런 풍수지리적인 속설이 있습니다. 이런 풍수지리적인 속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련의 비문에 볼 것 같으면 이련이 입적한 곳을 가리켜서 인령, 기린인자, 고개 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령이 되거든요.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그 이때의 지리적 풍국을 기린으로 생각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요 네모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린의 뿔에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기린의 뿔에 해당됩니다. 인각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기린의 뿔 오른쪽에 들어있지만은 옛날에는 기린의 뿔 왼쪽에 있으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사원의 변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린의 뿔이 하나라는데 인류해가지고 독각이지 않습니까? 외로울 독자, 깨달을 여자인데 이 독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냐고 독자적인 수행으로 인해가지고 깨닫는 것을 독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독각이라는 그런 불교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각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거든요. 인각사는 이 인각하고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1486년에 선종 10주년이 되겠습니다만 현장된 동국유지선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책이 보완제가 신정동국유지선언이라는 책으로 바뀌는데 동국유지선언에 볼 것 같으면 화산의 동부에 이 화산이라는 산은 인도사가 기대고 있는 산이 화산이다. 화산의 동부에 바위벼랑, 이 바위벼랑이 박소대라고 하는 바위벼랑인데요. 바위벼랑이 쭉 솟아 있는데 세상에서 옛날에 기린이 그 바위벼랑에 뿔을 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각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전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정동국유지선언이 현장됐을 때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전해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린이 왜 인각사 주변에 있는 그 학소대라는 벼랑에 뿔을 걸었는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부분에 따라서 온갖 생각을 다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아까 그 기린이 뿔을 걸었다는 그 학소대라는 벼랑인데 바로 인각사 맞은편에 위천이라는 계울이 있고 위천 건너편에 이런 높은 벼랑이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그러니까 옛날에 전세계에 있던 기린이 뿔을 걸기 때문에 전리적으로 인각사가 됩니다. 인각사는 언제 창건됐는가? 인각사의 창건 시기와 창건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학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신라 선덕왕 때 642년에 이상대사가 지었다는 그런 학설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지 것 같으면 신라 선덕이 온 12년 644년에 원효대사가 지었다는 그런 글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술 중에 하나는 잘못이겠죠. 하나는 아마 잘못일 거고요. 둘 다 잘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기록을 남긴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원이라는 사람이 인각사 종수기를 쓴 것은 1963년 무렵이거든요. 그리고 권상나라는 것도 최근의 한자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 사람이 아니고 최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각사가 세워졌다는 선들이한테부터 1300년 뒤에 살았던 그 최근의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남긴 데다가 이런 기록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기록들은
신빙하기가 여러모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두 기록이 다 잘못이 아닐까 하는데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록 연대라든지 기록 근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사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찰들에 가볼 것 같으면은 어디를 가도 어느 대사일 것 같은 이상 대사가 세웠다는 절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전국 도처에 어느 대사 이상 대사가 세우지 않은 절이 없을 지경이거든요. 이건 왜 이러냐 것 같으면은 절의 그 유래가 확실하지 않은 창건 유래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또는 창건자가 증명하지 않은 사찰이기 때문에 사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고승대덕의 대표적인 상징인 원료와 이성을 끌어내 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대형 버스에다가 답사기를 태우고서 1박 2일 동안 강원도 일대 절을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형 버스를 몰던 그 운전기사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 하더군요. 선생님, 저도 관광버스 운전 20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절 가운데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원료가 세웠고 이성이 지었다 그러니까 원료대사, 이성대사 이런 분이 고승민이 문이 계사도 알고 볼 것 같으면 절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절집을 지어서 팔아먹었던 절집 어렵고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농담이 나올 만하니까 인각사가 이성대사가 참여했다, 원료대사가 참여했다 하는 이런 기록들도 그대로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철시 때 인각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발굴 과정에서요. 인각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발굴을 했는데 발굴 과정에서 수막새, 안막새, 비면화, 금동, 빛, 청동 유물 이런 그 통일사 시대에 각종 유물들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통일사 시대 때 이미 절이스탄 증거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인각사 미륵당 그런 건물 속에 모셔져 있는 미륵불입니다. 처참하게 파손되어 있죠. 근데 처참하게 파손되어 있는 대로 많은 학자들이 이 부처님은 이 미륵불은 조선인대가 통일사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견이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통일사 시대의 것으로 이렇게 관여하고 있거든요. 특히 2008년도에 제5차 발굴 때 통일사 시대 때 불교 29들이 일괄 이제 보물 2022년을 정도에 등장하는 한꺼번에 투표돼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뭐 출토 당시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천하게 파괴된 모습이죠. 이것을 오전 처리하고 나니까 이래 되거든요. 이 물 같으면 오른쪽에 뭐 이 두 개, 이건 정동 정등입니다. 등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큰 공 모양으로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공 모양. 이걸 우리는 흔히 금보라카기라고 해요. 쇠금자에다가 부자스가 금보라카기라고 하고 또한 금말 금자에다가 부자스가 금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절에서 성녀들을 집합식일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호용으로 사용할 때 이 반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청동향로입니다. 청동향로인데 여기 긴 자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긴 자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청동병향 자루병자 붙여서 청동병향로 이렇게 이름을 보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거 청동향한이거든요. 모양이 판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판 모양 청동향한 이렇게 이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중합입니다. 그 속에 뭘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향 같은 걸 넣었겠죠. 차나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첨가된 다왕들인데 이거 이런 유물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통일신라 시대에 나는 데 대해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굴 결과 미륵당 그 주변과 인각사 도로를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 때 인각사는 이미 건물들이 꽤 많았던
거대 사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발굴에 참여한 학자들의 예를 같으면 그 당시에 인각사의 규모는 경주에 있던 사찰을 지어놓고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통일시대 때 인각사의 가람 배치거든요. 여기 붉은 칠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붉은 칠을 한 부분이 통일시대 때 건물들이 들어 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오늘날 여러분들 인각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각사의 앞 도로를 따라가지고 이 부분이 기린의 뿔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린의 뿔이거든요. 기린의 뿔인데 기린의 뿔 왼쪽 부분부터 도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까지 쭉 뻗쳐가면서 이렇게 가람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건물 가운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인각사 앞에 있는 도로에 걸쳐져 있게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혹시 인각사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로 건너편에 공경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어떤 인각사 소속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 보면은 인각사 예상 밖으로 발굴 이전에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예상 밖으로 큰 그 가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인각사는 고려정기에도 만만찮은 그런 사설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인각사의 중심 원역이 아까는 기린의 길 왼쪽에 있었는데 기린의 길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제 옮겨갔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아까는 인각사 기린의 길 왼쪽에 주로 이제 붉은 칠을 한 건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푸른 칠을 한 건물들이 오른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람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인각사는 이전이 접속하기 이전에도 수백 년 동안 힘차게 살아 움직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증명할 문헌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천길 만길에 어둠 속에 멈춰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고려 후기의 인각사입니다. 고려 후기일 것 같으면 이제 보조국사 이전이 이분은 1206년에서 1289년까지 있다는 분이 경산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각사에 주술을 하게 되거든요. 인생의 맨 마지막 5년 동안 주술을 하다가 그러다 여기서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되죠. 삼국유사가 완성된 것도 말하자면 인각사의 머무른 5년 동안에 완성되다.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89년에 84세로 인각사에서 입적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지금 인각사 부도, 이런 선의 부도가 지금 인각사 부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각사에는 이런 서사의 비, 도각국사의 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어진 상태로 있지만 깨어진 상태로 있는 이 비가 만약에 없었다는 것 같으면 이런 서사의 일생은 천일 만길에 어둠에 파묻혀가지고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78세 때인 1283년에 국사가 되거든요. 국사가 되는데 국사가 된 바로 그에 국사가 됐을 것 같으면 서울에서 좀 권력을 누릴 만한데 국사가 된 바로 그에 두 가지 이유로 사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일 것 같으면 나는 본디 서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을 본디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당시 고성들이 의뢰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일 것 같으면 늙으신 어머님께서 그 당시 이제 95세였는데 늙으신 어머님께서 홀로 계시니 내가 어머니 여인 마지막을 공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유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는 정말 그 효심이 남달랐던 분이거든요. 우선 이전의 비에 이전의 효성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뭐냐일 것 같으면 어머니에게 순신하게 효도를 했다. 그래서 목주의 진전속을 수상해가지고 호를 모감으로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주는 중국에 있는 고 이름이고요. 진전속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황백선사의 제자였습니다. 출신이 목주 출신이었고요. 목주가 고향입니다. 이 진전숙은 목주에 있는 개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지로 살고 있으면서 밤낮으로 집신을 찾아가지고 그 집신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 내다 파는 것으로서 물물교환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도를 다 해답니다. 손님을 쓰면서. 그런데 이러는 그런 진전숙의 소탈하고도 효성스러운 그런 사람 됨됨이를 극히 사모한 나머지 자신의 볼을 모감으로 줬다고 그러거든요. 이 모감한테 뭐가 더 이상하겠습니까? 진전숙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옥주의 목을 따가지고 모감에 가다 붙입니다. 이전 선사의 호심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 그리고 아까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하산했다는 얘기. 그 당시에 국사였는데, 국사의 신으로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하산한다는 거, 이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호심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얘기 나올 수 없으십니다. 그럼 삼국 유사에는 전부 9표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왕력편이 있습니다. 왕력편 다음에 기입편이 있고요. 기입편 다음에 흥법편이 있고, 흥법편 다음에 합상편이 있고, 합상편 다음에 이해편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주편이 있고, 간통편이 있고, 피연편이 있고, 마지막에 효선편이 있습니다. 이 효선편에는 진정이라든지 김대성이라든지 향덕, 손순, 빈녀 이런 5분의 효를 기리는 그런 내용으로 분배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 불교계 통의 서적에서 여러 가지 편목이 나옵니다만은 효선편이라는 편목이 정해져 있는 편목이 있는 책은 삼국유사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 서사가 지극한 유보사가 아니고는 이런 편목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조선편의 설정 이유에 대해 가지고는 학계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는 이런 서사의 효심이 그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 성녀들은 이제 입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효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가정의 문물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녀들은 입산을 해야 되는데 효도를 한다는 거, 이건 양립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머님 곁에 계셔야, 어머님 곁에 있어야 어머님이 효도를 할 수 있는데, 성녀는 입산을 하니까 어머님 곁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자특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많은 서성들은 가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입산을 선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현사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현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현사라는 분은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아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앨범 그 큰 강물에 배를 지어가면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전복됩니다. 그때 현사는 저가합니다. 지금 만약에 아버지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배에 싣고 돌아온다면은 그 바람에 나는 입산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바람에 나는 승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강물에 빠져가지고 엎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아버지를 방치를 하고서 배를 지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입산을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 현사가 지옥에 갔는지 아니면 극락에 갔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세상에서 누가 지옥에 가봤더니 지옥에 현사에 옥하는 감옥이 있더랍니다.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있었지만은 그 속에 현사는 없더랍니다. 그 연연을 알아보니까 현사는 부모를 버린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현사가 선고를 해가지고 무수한 중생을 구제성으로 그 덕분에 부모는 하늘나라로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청담 스님 같은 경우에 해인사로 입사할 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가 입사하지 말라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올 때 청담 스님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쫓아내면서 이런 가지 기회의 입사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선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하고 전혀 다르죠.
천사로서 국산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이거는 보통 천사가 되겠죠. 근데 다음에 이제 1284년에 어머니가 96세로 이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원래 96세인데 그 당시로서 96세는 굉장한 장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임각사, 이런 스님은 임각사에서 5년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임각사에서 머물게 되는가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여러 가지 민감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임각사 주변에 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각사 동북쪽 산등성리에 어머니의 상속을 전해오는 묘소가 있거든요. 묘소가 있는데 아마도 어머니 묘소가 있는 걸 볼 것 같은데 그 근처에 어머니가 살았던 모양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으로서 날마다 임각사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니 묘소 바라보면 어머니 묘소가 아득히 보이거든요. 묘소가 직접 보이지는 할린 무거지는 안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묘소가 딱 저기 다 느껴지거든요. 그 어머니 묘소를 통해서 큰 절을 했다는 그런 묘소도 있고요. 또 이름의 부도와 그리고 어머니 묘소가 마주보고 있거든요. 마주보고 있는데 왜 하필 어머니 묘소가 마주보고 있는 곳에 부도를 만들었는가? 이 부도는 이ren이 여기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하지 않거든요. 그건 아마도 죽어서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도심의 소산입니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또 석 달을 만날 밤일 것 같으면 어머니의 산소가 부도 사이에 도깨비불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부자 간의 모자 간의 어떤 교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임각사하고 또 이현선사의 부도가 임각사에서 한 1.1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현선사의 어머니 묘소하고 이거를 선을 떠볼 것 같으면 정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는데 그런데 임각사 석등에다 불을 질 것 같으면은 석등의 불이 부도 쪽하고 어머니 쪽으로 쫙 뻗어나갔다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아침 해가 부도에 비칠 것 같으면은 부도에 반사되는 아침 햇빛이 이전서사의 어머니 묘소 쪽으로 향해서 쫙 달려갔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설적인 얘기를 봐가지고 아마 어머니의 연고가 이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전서사의 어머니 묘소로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전서사의 보도가 있었던 동둥이 마을인데요. 붉은 동그라미에 있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전서사의 묘소, 이전서사의 보도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 이 건너편 쪽에 어머니의 묘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사인 이연이 임각사의 출석함으로 해가지고 임각사는 크게 변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나라에서 건물을 쓰게 해줬거든요. 국사가 너무 되니까. 그리고 백내경의 규가 이제 백내경 같은 이 경은 넓이에 달리는데 넓이에 달려서 몇 편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넓이 단위는 몇 편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고 토지의 수확량에 따라서 넓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용도가 높을 것 같으면 1경이라도 토지가 좁고 비용도가 낮을 것 같으면 1경이라도 토지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면적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100년경을 같은 굉장히 큰 그런 토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다 보니까 임각사의 사상이 크게 마련입니다. 임각사에서는 이ren이 주석하는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이ren의 주관으로 부산문 동해가 있습니다. 부산문 하면 부산성무이라고 우리 옛날에 목사 시간에 다 들었습니다. 신라 알기에 분석된 부산성문입니다. 부산성문을 지어서 부산문이라고 하는데 부산문 거기할 때 도자는 모두 도자거든요. 부산성문의 승려들이 모두 다 모이는 그런 분이 부산문 도예인데 이런 부산문 도예를 임각사에서 두 번이나 하게 되거든요. 또 이름의 이해할 것 같으면 이런 일련의 일로 인해 가지고 사찰의 성대함이 근래에 없었던 일이다. 근래에 보기 드문 정도로 사찰이 성대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도각국사에 비해 볼 것 같으면 도각국사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이련의 제자 도각국사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이련의 제자가 수천 수백명이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도 제자가 많았겠지만은 임각사에서
두 번이나 부산 성문 오해를 되는 과정에서 아마 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각사는 가지상문의 대표적인 사찰일 뿐만 아니라 부산 성문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지로서 성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데는 이른이라는 그런 난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입적 이후에는 그럼 임각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재료가 있습니다. 우선 이른의 사법제자였던 홍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의 뒤에는 산리필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른의 필기를 세운 주체가 이제 산리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국사가 되거든요. 국사가 되고 난 뒤에 고칭이 보감국사입니다. 이런 서사는 보각국사고요. 이분은 보감국사입니다. 이분은 좌우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붙이는 보가 무급이거든요. 무급인데, 이분은 이런 입적 이후에 이전에 행장을 지어서 임금에게 올립니다. 임금에게 올리면서 이렇게 국사의 행장을 올려오니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비문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임금이 민지라는 신하에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이름의 비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분은 이름의 필습을 그리하게 됐던,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추모사업 추진위원장 등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상공유사를 볼 것 같으면 무겁기익하는 부분이 무겁답니다. 상공유사는 이름이 전책이지만은 한 두 군데쯤 무겁이라는 사람이 보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보충을 했다는 뜻인데, 이 무겁기라는 이 보충을 한 그 무겁이라는 사람이 아마 유린의 제자, 유린의 사법제자 보감목사입니다. 그런 인물, 이런 인물이 이제 국사가 되다 보니까 이전의 그 어떤 그 세력, 이전의 비엘이 점점 더 성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고향이 경산 아닙니까? 경산의 원이 원래는 그 당시에 감무였습니다. 감무였는데, 이련이 입적한 지 거의 30년 뒤에 그것이 이련의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산의 수령의 명칭을 감무에서 현령가로 하는 원리입니다. 이름이 죽은 지 30년, 입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련의 고향의 어떤 그 지위를 이렇게 상승을 지었다는 것은 이련의 세력이 교육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그 임각산 무당이라는 그런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부산 성문의 우거리였던 모대 선사였던 서공이라는 사람이 임각사에 무당을 하는 집을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무당 낙성식을 여는데, 낙성식을 기획해가지고 총림 집회를 열게 되거든요. 총림 집회하는 이 총림 집회는, 총림이란 말은 오늘날에는 총림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총림이라는 본교계 전체를 다 포괄하여 가리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무슨 뭐 son대 대회 비슷한 그런 대회를 임각사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또 고려 말기의 문집에도 임각사가 수시로 등장하는 걸 봤을 때, 임각사는 고려 말기에 가장 성대한 그런 사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고려 후기, 이 구석하고 난 뒤에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임각사에 가는 것인데, 주로 비린에 있는 오른쪽으로 굉장히 큰 그 검색이 절벽에 들어서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임각사의 최전성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려시대까지 임각사의 모습을 주마간상적으로 들어봤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임각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 숭유배불 정책으로 인해서 임각사가 어떻게 되는가. 고려 말기까지는 임각사가 그야말로 전성의 전성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왕조가 이제 숭유배불 정책을 인륜적 지향으로 상태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정세가 돌변하게 됩니다. 조선왕조는 우선
숙류배불의 기치를 높이 내려줘서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착수합니다. 착수를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난 뒤에 찬찬하게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칼로 물을 베듯이 단칼에 막 끊어나가거든요. 그래서 1406년도에 태종 3년이 되겠습니다만은 1406년도에 전국의 사찰 가운데서 전국의 사찰이 수도 없이 많았다니까 그 가운데 249개는 딱 됩니다. 않는데 이 249개 가운데 인각사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각사가 이제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1407년에 249개의 사원을 설정할 때 그때 마땅히 들어가야 될 사원이 빠지고 또 들어가서는 안 될 사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242개의 사원을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83개의 사원이 새로 이제 들어가고 83개의 사원이 빠지겠죠. 그 새로 들어간 83개의 사원 가운데서 인각사가 포함됨으로 해서 인각사는 비슷한 회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살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424년에 기존의 242개의 사원은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원이 너무 난립해 있고 종파도 복잡다. 그러므로 성종 18개, 그럼 교종 18개 전체 36개의 사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36개의 사원 가운데서 인각사가 탈락을 하게 인각사가 탈락을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각선이 내리막길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각사는 인각사 아니겠습니까? 천년은 고찰 아니겠습니까? 올해 말기 최대 사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인각사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사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정농업유지문에도 기록이 있고요. 조선전기의 각종 문집에도 인각사 얘기가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숙류배불 정책으로 한 방 먹은 인각사가 이번에는 그 인고서원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 방 먹습니다. 이 인고서원이라는 서원은 1953년도에 건립되었고요. 1955년도에 사액서원이 되거든요. 누구를 모신 서원입니까? 포원정공 스님을 모시기 해가지고 저희 고향인 경북 영천시 인고면 양이 우리 마을에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고서원이 사회를 하게 되면서 나라에서는 서원의 노동력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7명의 종을 주고 또 임금의 명령으로 책을 몇 권 주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인각사를 포함해가지고 김천직지사, 하양환성사, 영천운구사, 지금 영천운구하면 원회사 운구하는 그리고 이형 인각사 소유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인각사 소유의 땅으로서 인고서원에 들어간 말이 소남입니다. 이런 땅을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인고서원의 위전으로 소속이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소속이 변경되면 왜 됐냐? 인각사는 경제적으로 인고서원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따라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세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인고서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어차피 세금은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나라에 납부하나 인고서원에 납부하나 보다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요소거든요. 어떤 시대든지 간에 사회적인 요소를 수반하기 마련이고요. 또 문화적, 신분적 요소를 초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인각사의 승리가 주체적으로 하나의 성이었습니다. 인각사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제 인각사의 선배들은 인구수원의 수원 운송에 대한 객체를 바뀌면서 수원에서 요구하는 온갖 그 물품들을 만들어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처량한 존재로 이렇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문고사였던 인각사가 고려 말기 최대 사찰 중에 하나였던 인각사가 이제 막 그런 말을 시작하는 인구수원한테 앞으로 나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첨단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인구수원이거든요. 인구수원이고, 여기 인구수원 은림나무인데, 내 어릴 때 추억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는 이 은림나무 밑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래도 인각사는 인각사였던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같으면 이 안곡 그 도세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곡 도세순이라는 분이 지은 용사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용사일기 같은 용사일기 하는 용사는 임진을 말합니다. 용사일기는 임진왜란 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일기가 많은데 대부분 용사일기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임진날 때 진짜가 영마입니까? 임진년 뒤에 오는 애가 계산년인데 계산의 숫자가 대마입니까? 그래서 1592년 임진년, 1593년 계산년에 합해가지고 이제 용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임진면을 가리킬 때도 용사지란, 용사지변 이러고 임진왜란 얘기를 용사일기가 그러거든요. 용사일기가 참 많은데 안곡 도세순의 용사일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1592년 4월 18일입니다. 이 도세순이 그 당시에 19세 청년이었는데 성주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이 막 쳐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목을 싹둑 서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돼가지고 산천 초목을 따라다니면서 적의 시체를 건너고 아군의 시체를 건너면서 참담하게 잘려있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1595년 1월달에 인각사에 들릅니다. 인각사에 들어가지고 인각사에서 단기간 취직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안상 거의 3년에 걸친 인기가 안곡 도세순의 용사일기거든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용사일기들 대부분 그 같은 임진왜란 사람 많습니다. 직접 전쟁을 수행했던 장군들이라든지 이병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남긴 것들이 많은데 이 도세순의 용사일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초가 겪었던 그런 참담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인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라는 자라라고 봅니다. 특히 공주전에 하도 지쳤던 도세순의 아우가 식은 밥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너무 급하게 먹는 바람에 체해가지고 죽었거든요. 이런 참담한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그런 점에서 용사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라지만 그러나 용사일기는 임진왜란 직전에 임진왜란 초기에 인각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자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각사의 정각들은 크고도 높았다. 아직까지도 인각사의 정각들은 크고도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층이 신념을 위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념을 가는 것은 아까 학소된 밑빛을 흐르는 밑층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인각사의 단층이 이 밑층에 비쳤다 것 같으면 인각사의 건물들이 밑층 가에까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인각사를 발굴하면서 도로 안쪽만 발굴했지 도로 건너편 쪽은 이거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유지의 주인들이 너무 못가는 거라서 발굴 못했거든요. 그런데 도세순의 이 안곡 도세순의 용사일기 이런 기록을 보고서 그 사유지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요. 또 금락정 앞에 보각국사 이름의 피가 써 있었다. 보각국사 비의 위치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발굴하기 전까지는 보각국사 비가 인각사에 있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보각국사 비의 위치가 금락정 앞에 있었으니까 앞으로 인각사를 복원할 때
노각국사 P의 위치를 어디에 씌워질지를 가늠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밟은 과정에서 바로 그 노각국사 P가 쓰여있던 T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씌우면 되겠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또 그 보면은 이제 인각사에는 보문서가 많은 경우입니다. 보문서가 많은데 그 보문서 가운데서는 왕 이전을 여러 번 불렀으나 영으로서 사양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인각사의 그 보문서 가운데 원나라 황제가 이전에게 내린 듯한 그런 그 옥새가 찍힌 원나라 황제의 옥새가 찍힌 보문서도 보존하고 있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이 인각사에 들어갈 때 이전의 풍경에서 차지하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이런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절 가운데 지정시대에 중수한 금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각사에 금락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지가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금당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높은 누각에 놀러온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 기이하는 구행거리가 모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부르부기문을 하고 나그네의 마음의 괴로움을 알지 못할 시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게 볼 것은 승려들의 이름도 여기 나오고요. 또 군의의 지금은 군의지만 그 당시에 의형현이거든요. 지금은 의형현안되어 있으니까 의형현안이 인각사에 있는 승려들을 모아가지고 나무를 베겠다. 나무를 베게 하는 목적은 화약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것들이 누가가지고 승려들 이 수도 네모나트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 직전까지 잘 나가던 그 인각사가 정묘제란 때 일본병의 방화를 해가지고 전소되고 있다. 그럼 일본병들은 왜 인각사를 방화했던가? 일본병들이 방화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 가운데서 임진왜란 때 영남지역 사찰, 피해를 안 입은 사찰이라고는 해인사라든지 범정사라든지 고수사라든지 이런 몇몇 사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찰이 일본병에 의해 방화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각산들을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방화되겠지만 그러나 인각산을 방화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세순이 용사일기에 보면요. 이형현감이 인각사 승려들을 모아서 나무를 벌목하고 있었는데 벌목의 목적을 뭐냐면 그는 화약을 제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인각사는 그 당시에 적군과 싸움을 위해서 구했던 화약을 제조했던 화약 제조 창고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명장의 위장이 인각사에 머물고 있었고 도세순이 갔을 때 이 박재우 휘하의 이명장이었던 권금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강민성 선생의 제자죠. 이분 박재우의 휘하에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여러 시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인각사에 머물고 있었어요. 인각사 승려가 단층으로 출입을 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쇄를 하나 보여주는 그렇게 됩니다. 뭘 논의했는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적의 입장에서 인각사는 전쟁 수행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그런 적군의 군수기지, 타격 제조차 아닙니까? 그래서 인각사를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인각사가 방어될 때 그때 극락전 앞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보합부석인데 보합부석 피가 써 있었고 인각사 전체가 방어됨으로써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인각사 비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병사가 이렇게 방어를 하고 난 뒤에 인각사 비밀을 보니까 이게 왕이지 진짜예요. 인각사 비밀은 중국의 수도승이었던 왕이집의 글씨를 집착한 겁니다. 이런 대단한 그런 기술이 있었구나. 이래 돼가지고 그 전쟁의 와중에도 일본 병사들이 인각사비를 탁본에 가는데 비를 쓰러뜨립니다. 탁본에 짓도록 비를 쓰러뜨리고 난 뒤에 주위에 모닥불을 끄고 이런 상황에서 한겨울에 이 탁본을 하다 보니까 인각사비가 서서히 만열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인각삽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각삽의 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인각삽의 한 면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찍은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파손되고 나면 인각삽이 뒷면입니다. 앞에도 뒷면이 있었고 뒤에도 뒷면이 있을 것이죠. 그러면 현재 앞에 있는 뒷면을 연결하고 뒤에 있는 뒷면을 옮기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나왔으니까 인각삽의 파손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볼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각삽이가 파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서성이었던 왕리시의 글씨를 집자하기 때문입니다. 집자는 글자 한자를 모아서 쓰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각삽이가 전문을 합해가지고 대략 4,000별자 정도 역사가 추정이 되는데 그 4,000별자라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글자를 왕리시 글씨에서 집자를 해가지고 운명에 맞도록 잘 붙여가서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리시 친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중국에 이미 집자되어 있었던 왕리시 집자비가 있거든요. 이들은 선교서라든지 아니면 홍보사비라든지 이런 표석에 있는 집자되어 있는 글자를 다시 집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어쨌든 그런 집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민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왕리시 집자비인 인각삽의 존재가 국내외에 알려집니다. 이때부터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올 것 같으면 인각삽이 탁본을 요청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인각삽이를 탁본해달라 요청을 하면은 인각사가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귀국하기 전에 탁본이 불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귀국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탁본해서 중국으로 붙여주셔야 하거든요. 이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적응국인지 한중 교류사가 원활해집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중국이 많이 건너가게 되죠. 중국에 건너갈 때 중국 선비들에게, 중국의 정치가 선비들에게 선물이 필요하거든요. 중국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인각삽이 탁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탁본이 다시 일제감정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버클리 대학에서 발견된 탁본 하더라도 세종문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각삽이는 세계화에 성공된지 모르겠습니다. 참 슬픈 설교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인각삽이를 이제 굉장히 많이 탁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뭐 이형 현감으로 불림할 것 같으면 뭐 친구들이라든지 조선에 있는 고가이라든지 중국 그 사실이라든지 오면 인각삽이를 탁본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상관명을 경유해가지고 이형 현감인데 탁본 명령이 내리거든요. 그럼 이형 현감이 자기가 현장에 탁본합니까? 탁본은 못하거든요. 그럼 누구인지 지깁니까? 인각사 근처에 있는 주민들인데 탁본 10장이 넘어라, 탁본 20장이 넘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각사 근처에 살던 주민들이 탁본 때문에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음의 인각삽이 전음의 비만 띄워질 것 같으면 탁본에 어렵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1630년 이전에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최소한으로 1630년 이전에 인각삽이는 주민들이 이래가지고 여러 덩이로 띄어져가지고 방치되게 됩니다. 이래 봤을 때 이 인각삽이가 그랬던 운명은 김정의 글씨라는 이유로 온갖 수난을 다당했던 오늘날 그 한동훈 도산면에 있는 태자삽이, 지금은 그게 거북이 보겠습니다. 태자삽이라든지 또 오늘 그 양양살인사에 있었던 홍각성삽이 이런 분들도 역시 왕리시 집단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탁본을 어렵기 때문에 시달리다 못한 백성들이 다 깨어버리거든요. 이런 분들과 같은 운명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깨어졌으면 이제 그 이상 탁본 안 하느냐? 아닙니다. 깨어진 비편에 대한 탁본도 줄기 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왕리시 글씨가 남아있고 그러니까요. 나아가서는 이 왕리시 비석을 세운 이 집잡이 이런 사설의 비가 뜯어내면 잘 뜯겨나오는 그런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이 뜯어서 벼루로 벼루 지점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기록의 열 같은 이 왕리집이로 칠해져 있는 그 인각사의 글자를 뜯어가지고 이거를 잘 바라마실 것 같으면은 이런 심통력이 있어가지고 바르시면 일어나 그런 심통 그 이심이 등장하는 바람에 무한한 인각사를 떼어들어갔고요. 최근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인각사를 세 번 이렇게 돌면서 그때마다 인각사를 맞을 것 같으면은 복을 얻는다는 그런 온 신문시 등장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각사를 이렇게 피가 손으로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그 일대 많은 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비 앞뒷면에 저희는 전체 글자 수는 한 4,100자 정도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고 하는 이유는 인각사비 앞면에 있는 글자들의 수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탈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뒤에 있는 그 음기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부분적인 탁본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적인 탁본을 다 모아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을 아무리 보호하려고 노력해도 아직까지 미완성이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 그 인각사비 음기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했다 하지만은 복원비도 세워져 있지만은 실제로 복원된 비율은 90% 정도라고 복원한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자 수는 모르겠지만 4,000글자 정도인데 지금 인각사비에 남아있는 글자 수는 대략 그 10분의 한 400개 정도 내외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각사비 딱 처음이고요. 이제 질문이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민들한테 인각사가 작살이 나갑니다. 인각사비가 이제 빈트가 되는데 인각사의 빈트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두고서 심각한 유불 발생이 일어나거든요. 인민론에 일어나는 그 인각사 토론이 불바다가 됐는데 불바다가 된 것은 인각사뿐만 아니라 인각사를 예술하고 있던 인고소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고소원도 완전히 불바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고소원과 인각사 가운데서 인고소원이 먼저 뒤지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1603년에 도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통에 유야모야했던 인각사의 위전을 다시 인고소원이 예성시키는 이런 것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영에 있던 그 홍문을 중심으로 한 이영의 선비들이 인각사에다가 소원을 모시는 서원, 그러니까 인고서원 인각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서원을 모시는 그런 기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우선 인각선왕이라는 그런 회사를 짓습니다. 차츰 이제 사단도 짓고 이래서 서원의 규모를 갖추어갈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같으면 인각사의 빈트에다가 세워져 있는 인각선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절터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일을 하는 선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박근이라는 분입니다. 박근이라는 분과 홍문이라는 분을 대표로 한 선비들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한쪽은 인각사에다가 인고서원 인각 서점에 인각 지점에 해당되는 그런 서원을 설정하고 다른 한쪽은 인각사에다가 인각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모의를 하게 되는데 이 두 편 사이에서 그야말로 이판사판의 투표가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 두 편 선비들이 이제 지어놓은 그 글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글들을 풀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적나라하지만은 여기서는 다 말할 수 없으므로 그 요인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1630년대 신이라는 선녀가 인각사표에 인각사를 중분하게 되거든요. 중분 이후에도 선비들 사이에 경륜이 자꾸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각사의 또 다른 탁이 벌어지게 되면 인각사의 소속을 두고서 인고서원하고 그리고 경상북도 감면하고 그리고 경상북도 병명 사이에 끊임없는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일본으로서하고 이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따라가지고 임 박사는 주체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적인 강제에 의해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소속을 관리하게 되는 입장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다른 주민에게 온갖 그 서름을 다 겪으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17세기 무렵에 임 박사를 보여주는 그런 문서가 몇 개 남아있는데, 이 문서들은 한계없이 이제 임 박사가 기울어질 때는 기울어지고 넘어갈 때는 넘어가가지고 폐사 집계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1930년대 정도 될 당시에 임 박사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조선 후기 한때 그런대로 규모를 갖춘 그런 사찰을 판단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박사는 대체로 방향성을 그어가지고 한 18세기 올 것 같으면 임 박사는 거의 폐사단계입니다. 1722년 그 화산 임 박사 강선유 중석이라든지, 또 이제 1760년에 지어진 동양호의 제2임 박사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1862년에 이제 인구수원 고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인구석원이 처참하게 이제 폐사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 1760년에 이제 동양호가 지은 제2임 박사 비한 하나만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동양호라는 건 그 당시에 경주 부견으로 있었거든요. 1760년에 경주 부견으로 부임한 동양호는 그 당시 최고의 검수학자였습니다. 또 당대를 대표하는 수혜가 있었죠. 이분은 이제 검수학에 대한 관심이 온전히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지어서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검수학서들을, 검수 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이분이 이제 경주 부임을 했을 때 이형 현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이형고을에 임각사라는 절이 있고, 거기에 임각사의 이정수사의 띠가 있다는데, 거기 천하에 연필인 왕기지 집다라고 그러니까 하나 좀 집자해서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 뒤에 이형년이 답장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형년에는 지금 임각사라는 사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임각사비를 합본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양호가 생각을 해봅니다. 설사 임각사 회사를 했다더라도 임각사비는 돌덩이인데 이 돌덩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비가 없어질 리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좀 문자를 알고 있는 그런 아전을 하나 신문을 보냅니다. 신문을 보내가지고 네가 열흘째 신경을 줄 테니까 이 신경을 들어가지고 이형고를 사사치 다 되잖아. 임각사비를 발견하지 못하거든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가서 반드시 임각사비를 쳐야 돼가지고 비스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느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데, 그 사람도 이형고에 가가지고 임각사비를 물어보니까 올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첩첩선정을 이렇도록 헤매다가 어느 낡은 그 오래된 절이 하나 있길래 들어가서 그 절에 있는 그 성령이 물어보니까 그 성령은 임각사는 잘 모르겠고, 우리 그 불전 밑에 돌덩이 몇 개가 남아있는데 그게 혹시 당신이 전하는 비석이 아닌가 모르겠다. 이래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불전 밑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물로 씻어보니까 그게 임각사 비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어쩌면 이형감도 이형고을의 임각사를 몰랐단 말입니다. 혹시 탁분해주기 싫어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홍양호가 보낸 그 신분분도 이형고을을 사사진에 봐도 임각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임각사는 이미 몰락의 길을 끌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선 후기의 임각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항공사진입니다. 보다시피 우리 후기에 또 조선 전기의 임각사의 모습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90년도에 이제 30여 명의 인각사 선교가 극락법전을 중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소개하는 등 인각사의 자본 노력도 있긴 있지만은 인각사의 추가는 끝이 없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1890년에는 이름의 구도가 있던 자리에 묘소를 필요다가 실패한 영천 한모씨입니다. 영천 한모씨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름의 띠와 전력이 파괴되는 일은 말 못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 이름의 그 구도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이 이름의 구도는 신라시대 때 전형적인 구도 형식인 팔각 원당형 구도 아니겠습니까? 이 구도 이제 정면에 볼 것 같으면 도각국사 정조지탑이라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거든요. 도각국사 정조지탑 쓰여져 있는데 이름의 뒷면에 볼 것 같으면 이름을 도각국사라지 않고 도각국존이라 했거든요. 왜냐할 것 같으면 원나라에서 당시에 원나라 지배하였었는데 원나라에서 국사라는 호칭을 주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국사라는 호칭을 못 쓰겠거든요. 그래서 국사 대신에 국존이 됐었는데 필수에는 그랬었지만은 구도에는 도각국존 쓰지 않고 국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각국사라고 쓰므로써 민족의 자전을 쓰려고 했던 이 구도 설립 주체자의 눈겨운 노력이 이 국사라는 호칭 속에 담았거든요. 그리고 이 국사에 이제 몸돌에 이런 데는 이제 조항이 쓰여져 있는데 이 사천영상 나오는 거 하고요. 그렇게 보다시피 사방 몸돌에 사방 연결을 하면서 이런 이제 사천영상과 보살상과 빈 문비와 도박국사 전문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중대설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상스러운 동물들이 하나씩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동물인지 저라서 많이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 도각국사 이런 구도의 수단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드리겠습니다. 1289년 10월에 인가사에서 1.1km 떨어진 동둥이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뒷산에 이제 구도가 세워졌거든요. 아까 구도가 세워진 위치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어머니의 산소와 마주보는 곳인데 이름이 지정하는 곳입니다. 이름이 이 구도를 세울 자리를 지정하는 장면에 대해 가지고 인각국사에 이제 그 음기에 나오거든요. 그 음기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선사가 이제 입적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그 많은 그 제자들이 천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도를 세울 땅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땅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천사가 입적했으니 큰일이다 하면서 이구동성을 판시했는데 입적했던 이름이 서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뜹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마을 알 것 같으면 거기에 수풀이 산소처럼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천하의 문당이 거기에다 세워두도록 하라 이렇게 이름이 지시했던 문당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산소와 마주보는 곳에다가 이름이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전 말에 이제 황도시 쪽이 구도를 이제 파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상의 산소를 드리거든요. 그러자 오진현 스님이 간능에 고소하고 이형만의 고소를 해가지고 이 무덤을 파내고 다시 여기 그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바람에 이제 황도시가 인가사를 쓰기가지고 불전과 도각부사들을 파괴했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죠. 그 후에 또 이승사람이 이 부도가 있는 것이 문당이 되시고 가지고 부도를 꼴짝이로 써드리고 조상의 모사를 드리거든요. 그러자 이영흥만이 다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사를 파내고 부도를 다시 씌워버립니다. 그 후에 달성서씨가 이 일대 산을 매립합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다가 자동 무너지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선사가 있던 부도를 서쪽으로 한 60m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런 선사가 있던 그 자리에 산소를 드리거든요. 경선 복지 후에 이제 일본 사람이 이 부도가 서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런 선사의 부도니까
이 속에 사리 장치를 포함한 뭔가 큰 돈들거리에 생각이 성공하고서 이 부도를 도래시키거든요. 그래서 부도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는데 아마 일본 사람이 독해는 시켰지만은 독해를 시킨 지 후에 많이 썼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독해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리 장치가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58년에 이 용직이라는 분이 답사를 했을 때 탑은 현장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탑의 상륜부 있지 않습니까? 수륜이라고 그러는 그 상륜은 임각사 끝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그 지역 사람이던 그 장재명 등이 부도를 임각사 도로변 이걸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명부전 앞으로 이어나는 등 살고갈 때마다 그 임각사를 새로운 건물을 임각사에 채울 때마다 그때마다 이 부도가 일어나가지고 임각사에 오고 난 뒤에도 두세 번 일어나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운명을 기른 것이 임각사 부도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름이 정한 명당터가 명당터가 되던 겁니다. 만약에 명당터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었을 거거든요. 일제강점 이후에 임각사는 더욱더 이렇게 청렴한 모습으로 쓰러져 가는데요. 그때 임각사의 모습을 1958년에 이용직이가 임각사를 답사하고 아주 자세하게 참담하게 묘사를 해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임각사인데요. 1963년도에 이제 양토사업자 장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임각사의 지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도로 약간의 보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군락전 등이 보수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무들이 세워집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임각사에 올 것 같으면 임각사는 부지수하고 맹하고 상마하기 딱이 있는 거죠. 임각사는 그래도 민족의 고전 중에 고전이었던 삼국무사가 완성되었던 볼 것 같은 우리 민족사의 성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빨리 발굴되고 전쟁이 발굴되고 이 전역한 것은 오로변 건너편 공동지를 포함한 전역들이 발굴되고 또 거기에 따른 발굴이 이루어져가지고 민족의 성수에 상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